안녕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역사를 지도 위에 풀어내는 지도마리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양옆으로는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서쪽은 벨기에 영토로 막혀 있는 내륙 국가이자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룩셈부르크 지역은 평지에 가까우면서 교통의 유충지인 곳으로 개발하기는 아주 좋은 땅이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침략당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정복당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걸까요? 과거 중부 유럽에는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중세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래왔듯이 제국 또한 국토의 대부분을 영주들이 통치하고 중앙의 황제는 세금을 받고 이들을 보호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제국에서는 차기 황제를 선거로 뽑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족연합체였던 시절 투표로 대족장을 뽑던 전통을 이어간 것인데요. 황제 후보들이 선정되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선제후들은 합의된 방식에 따라 황제를 선출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의 역사는 제국의 서쪽 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렌 공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지크프리트 백작은 다른 형제들처럼 영지를 물려받지 못하고 돈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운 좋게도 이웃한 트리어 주교령에서 백작에게 수도원 소유의 땅을 매각했고 그는 작은 영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돌산이 몇 개 있을 뿐인 작고 이름 없는 땅이었지만 그는 돌로 요새를 짓고 작은 요새라는 의미로 룩셈부르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크프리트를 시조로 하는 룩셈부르크 가문은 영토를 계속 넓혀갔지만 제국 내에서 여전히 한미한 세력으로 여겨졌는데요. 때마침 선제후들은 강한 황제를 만들지 말라는 교황과의 합의로 인해 일부러 한미한 세력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룩셈부르크 백작인 하인리 7세가 황제로 선출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었지만 영지가 룩셈부르크밖에 없다 보니 권력이 없어서 바지사장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보헤미아 왕국의 통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그는 단숨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나름 제국을 잘 이끌어가던 룩셈부르크 가문은 이후 오랫동안 번성할 것 같았지만 가문을 물려받을 아들을 남기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인을 잃은 룩셈부르크는 부르고뉴 가문의 영토가 되었다가 이후 부르고뉴 공작도 어린 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룩셈부르크 지역의 소유권은 400년 동안 전 유럽을 떠돌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프랑스군은 혁명 정파를 명목으로 독일 지역을 점령하고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프랑스가 패망하면서 승전국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에 모여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때 결정된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빈체제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민중들에게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어 유럽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승전국들의 목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게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룩셈부르크 지역을 뜯어내고 네덜란드 왕국을 신설해서 프랑스의 힘을 줄이고 해체된 신성로마 제국 대신 몇몇 가문들이 독일 지역을 나눠 갖게 하고 독일 연방을 결성한 뒤 룩셈부르크가 독일 연방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에서 신흥강자인 프로이센이 룩셈부르크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네덜란드 왕국이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동군연합 형태로 통치하게 했습니다. 물론 결정 과정에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암스테르담 출신이었던 네덜란드 왕은 네덜란드 지역에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1830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벨기에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자 룩셈부르크 주민들은 혁명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며 끝내 분열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벨기에 혁명은 성공했고 혁명에 동참한 룩셈부르크인들은 룩셈부르크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열린 런던 회담에서 네덜란드가 벨기에를 독립시키고 룩셈부르크의 서쪽 영토 절반을 벨기에 영토로 넘겨줄 것을 요구받자 네덜란드는 반발했지만 영국이 조약을 강요해오고 프랑스가 벨기에 편을 들며 무력으로 압박해오자 네덜란드 왕은 마지못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룩셈부르크는 기존 영토의 65%를 상실했는데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고 영토를 잃게 한 것에 룩셈부르크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고 점차 독일에게 기대면서 프로이센이 주도하던 관세 동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편 분열 상태였던 독일은 북부는 신흥 강자인 프로이센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독일계 국가들을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는 형태였는데요. 1866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독일계 소국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모든 독일계 국가들을 흡수하고 대독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팽창했는데 이때 프로이센은 룩셈부르크 또한 흡수해야 할 독일계 국가로 여겼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왕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룩셈부르크를 프랑스에 매각해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확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프로이센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룩셈부르크를 두고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룩셈부르크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면 이때 세계대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1867년의 런던 조약에서 룩셈부르크를 중립국으로 독립시키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당대 많은 약소국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스위스를 떠올리게 하는 중립국 지위는 룩셈부르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룩셈부르크를 중립국으로 인정한다는 합의는 무시되었고 독일 제국은 룩셈부르크를 점령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던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한 것에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나면 독일군이 순순히 룩셈부르크에서 철수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룩셈부르크를 독일에 합병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룩셈부르크의 대공도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매국노인 공작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군주제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고 문제가 되었던 대공도 교체되면서 룩셈부르크는 오늘날까지 대공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1차 대전이 종결된 직후에도 프랑스군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에 한동안 주둔했는데요. 이 당시 벨기에가 룩셈부르크를 두고 1830년 혁명 당시에 수복하지 못했던 벨기에 영토인이 돌려달라는 억지를 부렸지만 당연하게도 프랑스는 이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독일에게서 벗어난 룩셈부르크는 독일에 대한 불신이 생겼음에도 여전히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프랑스가 앞으로도 룩셈부르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믿고 있었던 프랑스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무장경찰들과 뒤늦게 들어온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상대로 사투를 벌였지만 룩셈부르크는 6시간 만에 멸망했고 머지않아 독일의 한 지역으로 합병됩니다. 1차 대전 당시 룩셈부르크 주민들을 크게 괴롭히지 않던 독일 제국 점령군과 달리 나치 점령군은 주민들을 고압적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치 독일은 이들에게 프랑스어 사용을 금지하고 독일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2차 대전 중 독일군이 점령하던 대다수 지역에서 가혹한 노동 강요와 착취가 이어졌는데 룩셈부르크인들은 수차례 파업을 벌이고 독일군에 징병되는 것을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독일군은 주민들의 저항 행위에 고압적으로 대응했는데 많은 룩셈부르크인들이 살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룩셈부르크인들은 독일군에 징병되는 것에 계속해서 저항했고 독일의 점령 기간 중 약 3,500명의 룩셈부르크인들이 독일군에서 탈영했습니다. 룩셈부르크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독일인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도 계속되었는데 1941년 10월 독일 점령군이 룩셈부르크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독일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95%의 응답자들이 자신은 룩셈부르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답하자 순순히 독일인이 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체포해 가기도 했습니다. 종전 이후 룩셈부르크는 중립국지위를 포기하고 비록 작고 인구도 적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엔과 나토에 차례로 가입한 룩셈부르크는 동맹국들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한국전쟁에 파견한 병력은 비록 48명에 불과했지만 아직 군대가 준비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병들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1950년 11월부터 종전 시점까지 총 100명의 룩셈부르크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러 왔는데 이들은 적은 인원수와 부족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 룩셈부르크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신생 독립국들의 방식으로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룩셈부르크에는 많은 양의 철이 매장되어 있었고 프랑스가 지배하던 시기에 개발된 광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외국인과 해외 자본을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최적의 환경과 룩셈부르크인들의 노력 덕에 철강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룩셈부르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을 지나서자 철과 석탄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룩셈부르크는 스위스를 모델로 삼아 금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도박에 가까웠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금융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복지와 기반산업, 첨단산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지켜내고 부유한 나라가 된 룩셈부르크이지만 여전히 작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생산 규모에 비해 인구가 적은 룩셈부르크는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통제되자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작은 국토로 인해 식량 자급률이 낮은 편인데 이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1세기 초반부터 룩셈부르크는 우주 개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지구에서는 작지만 우주에서는 큰 나라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